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좀 바닥 다지가 돌아서주고 있잖아요. 좀 한 발짝 늦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매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근데 할게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태근 팀장님. 요 얘기 빼먹었네. 예. 다시 안 가셔도 됩니다. 에? 다시 안 다시 가셔도 안 됩니다. 해도 됩니까? 네. 중국이 그 네. 단체 관광 허용했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은 연속성은 사실 지금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관련해서 네. 우리 알파프로 정프로님이 봐야 하는 네. 종목이 있다 얘기해 주신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왜요? 그 이유부터 좀 얘기해 보죠. 일단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지금 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 중국어로는 비구위안 한국말로는 벽개요. 그러게 말이야. 이름도 세 개씩이나 돼. 네. 요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뭐 예전에 봤었던 뭐 여행, 화장품 다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속에서 이제 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중국이 어쨌든 아시다시피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비상이 좀 걸렸는데 그 가장 최근에 7월 24일 날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했었고 여기에 핵심 키워드로 그러니까 경제 정책. 결국 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이 중국을 뭐라 해야 될까요? 공산주의 될까요? 뭐 전체주의 될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정책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키워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내수 확대 요거를 이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그랬죠. 예. 네, 이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 그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성 슬로건을 계속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치국 중앙정치국에서 이거를 그냥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넘어가 주겠다. 뭐 시진핑이 그렇게 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네. 경기 살리는데 좀 쓰겠다. 네네. 그 얘기.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네네. 막 사태가 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예. 근데 이게 좀 예상이. 요거는 그 전이거든요. 예. 요거는 그 전이에요, 그죠? 네. 요 회의 자체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게 중앙정책 회의와는 별개로 예상이 좀 됐던 부분들이 2021년도 헝다 그리고 작년에 완다 그리고 올해 이제 비고이 위한 네. 근데 그리고 이번에 조금 좀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비구이 위한 그러니까 그냥 뭐라 컨트리 가든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거 그냥 컨트리 가든 할까요? 이것도 뭘 할까 좀 헷갈려. 저 이게 컨트리 가든 할게요. 컨트리 가든 하죠. 뭐 예. 그래도 컨트리 가든 고깃집 이름 같아. 근데 어쨌든 컨트리 가든데. 네, 여기가 좀 왠지 제가 오리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이 컨트리 가든이 중국이 이제 베이징 같은 1선, 2선 도시가 아니라 3선, 4선 이런 도시 쪽에 매출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도시화라든지 도시 확장이라든지 여기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던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전체 1위였습니다. 근데 네. 헝다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게 됐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컨트리 가든까지 오게 된 건데 이것도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파 리먼 사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될 것은 가능성, 그러니까 될 낮다. 가능성은 낮다. 네, 네. 낮게 보고 있는데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판 리먼 사태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낮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의 성장 동력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헝다 같은 경우는 3,400억 불 정도 되고 이 컨트리 가든은 1,900불이기 때문에 낮습니다. 금액 자체는 낮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연말까지 30억 불이라는 부채와 이자를 과연 상환이 될 것인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거의 지배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컨트리 가든도 헝다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컨트리 가든 직원이 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예. 7만 명 플러스 알파라는 숫자가
결국 이제 실업자로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13억 인구 중에서 7만이 그게 크냐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립 얘기하기는 항상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전부터 네. 그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 뉴스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중계 GDP 25%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베이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1선, 2선 도시 뭐 선양이라든지 그 상하이 이런 도시들에 물론 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지만 도시 근로자의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건설 경기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조금 가계 소비가 수입이 위축이 되죠. 그렇죠. 가계 수입이 줄으니까 소비가 위축될 네, 수밖에 소비가 없는 줄어들게 거죠. 되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 공산당 정치국회에서 나왔던 내수 확대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태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면서 성중촌 이게 도시 외곽에 이주민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하는 거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소위 우리나라 말로 재개발 네. 이런 예. 키워드를 걸었다 보시면 되고 그렇군요. 네, 사회 기반 시설 이건 SOC 투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유휴 부동산 개조 이런 것이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 통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를 살려보겠다. 이 키워드인데 헝다, 완다, 컨트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방 정부의 부채가 작년만 하더라도 3천조가 우리나라 돈은 3천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안 팔리는 부동산들을 지방 정부가 매입을 한 거죠. 그 매입을 하게 되면서 생긴 부채고 그거를 임대를 통해서 부채를 조금 깎아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조차 쉽지 않다 보니까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전체 비상 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살리기가 현재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내수를 살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컨트리 가리라든지 이런 우려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버려서 타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관광 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수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을 바라보게 된 거죠. 일본의 지금 물가 상승이 현재 3%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엔저를 통해서 이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수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벤치마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개 소비자 물가가 28개월 만에 예. 최저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결국 이것들이 이제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 이제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저축률이 현재 45%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유동성 효과가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아시겠지만은 LPR 금리 또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을만 풀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적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저축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것을 키워드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국의 소매 판매 4월 달에 18.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결국에 연초에 중국이 엔데믹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내가지고 18.4%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꺾이게 되면서 6월 달 3.1%, 7월 달 2.5%. 예상치는 4.5%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산 모양, 그러니까 산용품 고리깁다 얘기하듯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꺾이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결국 소매 판매, 기업들의 입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소비가 결국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결국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을 통해서 어떤 경기를 살리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관광 상업 쪽으로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뭐 이런 그렇게 키워드라고 할까요? 중국공산당의 그런 의도를 간파하셨구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중국이 사실은 그러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네네.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뭐 외국인들에게 엄청 페이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많이 가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이며 와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이니 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반사익으로 우리나라가 본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물론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도 있겠지만은 이걸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어떤 그 베네핏이라는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에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죠.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거지. 중국이 뭐 네.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막아놓고서는 자기네 나라 뭐 많이 와라. 그냥 활성 이거 말이 안 되는 그쵸. 거니까 그죠.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자 네. 그럼 이제 원래 얘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쓴 것으로 네. 일견 보인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한국 단체 관광객 허용해서 어느 쪽이 이제 수혜를 보냐. 수혜를 보느냐. 네. 그것도 이제 사실 고민이 있잖아요. 이전처럼 똑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맞습니다.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카지노 그리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 두 개 섹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화장품의 주가가 좋지않아요. 열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 결국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중국 내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으로 관광 오는 분들이 결국 중산층 이하가 아니라 부유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 그러니까 1만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80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중국에 몇 번째 들어가냐면요. 1%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급이 180만 네. 원이지. 우리가 뭐 사실 최저임금이 2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렇죠. 최저임금 받으면 중국에서 상위 소득 10%가 아니고 1% 들어갑니다. 1%. 중국에서 군인이 인기가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하사 월급이 한 15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1%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1% 안에 180만 원 정도만 벌게 되면 1%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군인이 돼가지고 하사만 들어도 150만 원 정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군의 인기가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 네. 여담이고요. 네. 여담이고 어쨌든 그러면 180만 이상 버는 사람들이 결국 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니라 부유층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유층이 오게 되면은 돈을 쓰는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돈의 구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큰 구치의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당연히 카지노라는 거죠. 카지노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카지노도 여러 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이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 요거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네네. 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화장품 얘기 돌아오게 되면 또 화장품이 예전만큼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국에 또 이제 화장품 쓰는 세대가 또 바뀌었습니다. 15세, 39세 또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래요. 가성비.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화장품의 품질이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라든지 외산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고차오 중국 애국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을 내 가지고 화장품 매출이 이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 아직도 조금 쉽지 않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애국 소비 증가 그리고 가성비 좋은 자국 상품 선호를 내 가지고 화장품 수혜가 될 수 없다라는 저는 결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라든지 피부 미용기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국에서 어떤 미용이라든지 성형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박 5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의료 관광을 많이 온다라고 해요. 아직 그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든지 의료 관광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카지노, 피부 미용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비침습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 아프게 시술하는 거, 짧게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술 시간이 짧다 보니까 5일 동안 시술을 받고 이게 어찌 보면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중국에 갔을 때는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약간 이렇게 손을 댔는데 중국 다시 가는데 티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관을 상당히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유층과 연결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층 소비 그러니까 조금 구치가 큰 소비를 보게 된다라면은 카지노,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중국 단체 관광 네네. 허용에 따른 수혜 영향을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여러 있잖아요. 면세, 화장품, 네네. 항공, 카지노, 여행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중에서 뭘 볼 것이냐가 약간 선택의 문제고 네네. 이제 직관인데요.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카지노하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네네. 보셨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제 1+2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에 따른 해당 관심 종목을 네. 봐야죠. 네. 종목성을 미리 말씀드리면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진 네. 요 세 개입니다.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중국 직항 노선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부터 제주도시사가 항상 정부 쪽 요구를 했던 게 어쨌든 제주 쪽은 계속해서 중국 관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한참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주항공이라든지 이 LCC들이 이 직항 노선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왜 롯데 관광개발이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아니요, 중국인 전용. 아 중국인 전용. 네. 예, 거기가? 예, 여기 중국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이 못 오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도 오는데 네. 처음에 2021년도에 개장할 당시에는 네. 전 여기가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국인 전용 완전 중국인 전용으로 이 카지노와 전용이라는 게 호텔. 중국인 아니면 못 들어가게 아니라 중국인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이런 그쵸. 의미겠죠. 근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가보면 다른 사람 들어가기 조금 겁나요. 여기 들어오면 왠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중국인 전용이라고 보는 게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소위 그 중국 북동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베이징하고 상하이하고 네. 여기서 마카오하러 가는 거리하고 제주도 서울을 비교했을 때 시간적인 부분인지 비용적인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제주도 오기엔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마카오 가면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이게 더 거리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비행기 값도 더 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왜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롯데 관광객이냐 제주도 가게 되면은 중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다. 중국인 전용 호텔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직항 노선이 한 200편 정도도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지금은 조금 이제 부채도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직 직항 노선을 이제 9월 달부터 재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하기 전에 7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카지노 매출이 벌써 1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두루백 같은 경우도 1,047억 정도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항 노선 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하기 전에도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중국인 전용이 제주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매출 더 늘어날 제주도가 중국인들 들어오는데 거기 무비자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왜냐면 뭐 한국 들어오려면 우리도 중국 가기 어려운 게 비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귀찮거든요. 네. 근데 서울 오게 되면 어려운데 아마 그게 좀 이게 풀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네. 제주도에 뭐 무비자 체류 네, 기간이 있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훨씬 접근성이 좋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보다는 제주도 쪽으로 네. 그리고 무사증 이런 부분이 또 혜택이 좀 더 크다 보니까 네. 제주 쪽으로 좀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 탄력성이 더 좋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숙객이 또 늘어나게 되면서 호텔 매출도 늘어났는데 7월 달에 124억인데 올해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재무 상황이 안 좋나요? 증자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살짝 좀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계속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장은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게 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상장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오버히팅 이슈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잘 가면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근데 주가가 안 좋으면 꼭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그런 걸 굳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시장 보고 싶은 건 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이제 호텔신라도 좀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텔 신라요? 예, 호텔신라요. 네네. 다 호텔 신라 넘어가는 거예요? 네네. 네네. 롯데 관광객을 충분히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호텔 신라면 제주도에만 있나요? 신라 호텔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고요. 네. 이 호텔도 제주 신라 호텔도 있고 그리고 신라 면세점 제주점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오게 된다라면은 1차적으로 롯데 관광개발 수혜가 있는데 여기 어찌면 얼떨결에 호텔 신라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는 아, 거죠. 좋네요. 오늘의 포커스는 제주도군요. 네. 일단은 두 번째 종목까지는 제주도 맞췄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 3월 달까지 제주도 향 이제 크루즈가 이제 꽉 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숙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제주 신라 호텔도 있고
제주 신라 스테이도 있고 이게 되면 투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 그 투숙률이 78%거든요. 제주 신라 호텔은 78%고요. 신라 스테이 같은 경우는 85%인데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이게 풀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호텔 신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고요. 그리고 신라 면세점 제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상품을 또 확대를 하고 있다랍니다. 이제 몰올 거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역 전담 인력 같은 경우도 확충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중국인이 올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호텔 신라도 그렇고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화장품 종목 대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잘 버틴 이유도 저는 결국 방금 호텔 신라 롯데 관광개발에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호텔 신라가 주가 현재 잘 버티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좀 정체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제 롯데 관광개발 호텔 신라 지금 급등 나올 때는 솔직히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올 때 서서히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기업이 이노진인데요. 네네. 이노션은 우리가 아는데 이노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요 회사는 이제 국내 유일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인데요. 아 탈모 치료 쪽이에요. 네. 아. 이게 의료 관광 하게 되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란지 클래시전 이런 종목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고차보다는 신차가 낫고 구축보다는 시축이 낫고 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의료 관광 관련돼 가지고 부각되는 종목이 최근에 빵하고 떴길래 아 요거 한번 관심 가져야 되겠다 신상주 해가지고 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유일의 죄송합니다 탈모 치료 토탈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 관광이 키워드가 또 있더라고요. 미백, 리프팅 요거는 피부 미용 쪽이죠. 그리고 탈모 치료 그리고 치과, 한방 치료 요렇게 또 이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튀어나오게 되면은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백, 리프팅, 탈모, 치과, 한방 치료 이런 목적의 단체 관광객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의료 관광객이 한 3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아까 전에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한국 내 미용 성형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의료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어떤 수혜도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메티칼 화장품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 모바일 이식학회 탈모 치료 효과를 입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이제 의료 관광 관련돼 가지고 좀 부각이 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종목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진이라는 기업은 2023년 2월 20일 상장으로 돼 있으니까 올해 상장이면 제가 그래서 모를 것 같은데 또 시세는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스펙으로 올라왔는지 뭐 변경 상장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죠? 네.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이노진 네, 예. 세 종목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관련된 네, 정태근 팀장님의 픽으로 네, 살펴봤습니다. 역시 장이 뭐 또 초전도체가 가시니까 있잖아요, 그죠? 또 맥신. 네, 뭐 백신인지 맥신인지 맥심인지 이게 참 저는 언급도 안 해요. 네. 그런 방송에서 언급도 안 네. 했어요. 아이, 어쨌든 2차 전지 쪽이 그러니까 뭐 테마주로서 이게 완전히 네네. 뭐 꺾이고 사라지고 그건 네네.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네. 많이 올랐던 쏠림이 이쪽에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이냐. 물론 뭐 에코프로가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오릅니다만 네네. 다시 실리콘 음극재 얘기를 오늘 하시는군요. 지난번 왔을 때 제가 에코프로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딱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면서 계속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아니라 시장은 에코프로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움직였다고 하지만은 뭐 그러네요. 포스코 DX하고 에코프로만 움직였거든요. 그런 맞아요. 에코프로 그래서- BM이랑. 네. 그러다 보니까 맞는 2차 전지가 말씀이에요. 아니라 에코프로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그래도 개별 종목이라도 뭔가 볼만한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 예.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이제 CATL이 또 LFP 배터리를 이제 개발했다고 공개를 했는데
10분 충전에 400km를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게 근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극재 쪽에서 좀 CNT 도전제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음극재 쪽에서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음극재를 좀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이게 양극재만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음극재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극재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나서는 것 같습니다. 나서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포르쉐 모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게 되면서 충전 시간 대충 줄이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SK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C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자회사 이 얼티머스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연내에 시범 생산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재 빠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넥세온의 지분을 22%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넥세온이라는 기업이 파나소닉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걸 공급하고 나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냐? 테슬라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SKC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제 테슬라 수혜주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종목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삼아 어쨌든 SKC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가 테슬라 향 쪽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요 정도 좀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넥세온이라는 회사가 또 전북 군산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또 설립을 추진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포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 또 SK 머티리얼즈 그룹 포틴이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2027년도까지 또 2,500억 원을 투입을 하고 경북 상주에 생산 설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은 국내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 여기 정말 좀 다행이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어쨌든 그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고 공장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결국 내수확대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제 여담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올해 또 테라 테크노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란 사명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이제 뭐 2차 전지 메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포항에다가 또 연 5,000톤 규모의 또 실리콘 음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또 3,000억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게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 연 25,000톤을 만들 수 있는 이 캐파를 만드는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기업도 7월 달에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인 엔와이어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한 80억 정도 현재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옛날에 일진 머티리얼즈잖아요. 네, 맞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예. 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은 결국 이제 이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이런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혹은 같아요. 뭐 충방전 이럴 때 네네네. 그게 도움되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면서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만 제한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충방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용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재 용량이 100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음극재 용량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극재 용량이 100이 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도 100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음극재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기존 흑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음극재 쪽의 실리콘 함유량이 아직까지 타협점이 최대 15%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5%까지 가더라도 조금 전에 CATL 말씀드렸듯이 충전 속도는 5분 내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말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조금 성격 급하잖아요. 충전 주소 가서 이제 기름 넣는데 한 2분 3분이면 걸리는데 이거를 전기차 충전하는데 요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전기 트럭이 많아가지고 줄 서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충전되게 되면 또 빨리 순서가 오니까 아마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리지 않을까 그런 뭐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타협점은 한 15% 정도 되는데 요 정도만 되더라도 어쨌든 이제 상당히 배터리 성능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니켈 함량을 늘린 이유가 뭐냐면은 니켈이 리튬을 많이 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온이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 리튬이 양극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응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응급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양극재가 아무리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 100이 응급제로 다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제 성능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CNT 도전제라는 거,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이거를 같이 그래서 진행을 좀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실리콘 응급제를 진행하게 되면서 CNT 탄소 나노튜브 이 도전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튬이 응급제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부피 팽창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쓰다가 이제 집에 안 쓰다가 안 쓰는 그 스마트폰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가끔씩 보면 배터리 부풀어오는 현상이 나와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맞아요. 요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건전지도 옛날에 보면 네. 이렇게 부풀어오는 게 있었지 부풀어오는데.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피 팽창 문제가 또 실리콘 응급제가 또 단점으로 돼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CNT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ATL이 만약에 진짜라도 이 10분 이내 충전에 400km가 가능한 이 LFP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면은 분명히 카본 블랙이 아닌 CNT 도전제의 어떤 사용력을 좀 더 활동력을 넓혔고, 그러니까 CNT 도전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부피가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극화 물질이 좀 더 첨가가 가능하게 돼요. 그게 결국은 리튬을 더 품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리콘 그 응급제 쪽에 실리콘 응급제를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할 건데 이쪽도 CNT 도전제를 넣게 되면서 이 부피 팽창 문제를 만약에라도 해결했다. 그러면은 CATL이 얘기하는 것처럼 400km, 뭐 최대 700km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CATL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됐다라면은 CATL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어찌 보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 확보를 했다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원계 배터리를 굳이 이게 맞다라면은 3원계 배터리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도 싸지게 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테슬라라든지 많은 전기차들이 원하고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참 이거 우리나라 3원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네네. 그쪽에서 관심주로 거론되는 종목은 뭐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신 소재 이런 거 아니에요? 대주전자재료는 대주전자재료, 주전자라 해야 돼, 주전자 이런 기업들 아니에요? 근데 관심주는요? 제가 그런 기업들 이제 제가 신상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신상 좋아하시죠? 네, 리어라이벌.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많이 좀 보려고 했는데 네. 참 이거 뭐 미리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겁니다. KBG, KGB? KBG요. KGB는 이제 KGB가 아니고 드링킹이고요. 드링킹. KBG. 네, KBG고 그다음에 현대공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극히 차트적인 요인이 좀 크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종목들이 반응을 하느냐. 요걸 결국은 찾아볼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근데 KBC가 어쨌든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초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100% 수입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기술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게 분기 보고서 통해서 계속 언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올 연초 같은 게 주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던 것들이 화학 건축 이런 쪽에 실리콘 쪽 하는 쪽이군요. 네네, 실리콘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연유가 그런 맥락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유일하게 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자체 합성하는 회사. 그러니까 국내 유일 자체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우리는 실리콘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알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니까 2023년이 아니라 좀 아쉽긴 한데 2021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은 전체 매출의 80%가 소위 말하는 다우, 바커, KCC, 엘캠, LG화학 같은 세계 5대 실리콘 메이저 쪽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까지, 그러니까 숫자까지 찍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좀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진 종목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LFP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이지를 제가 한번 연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상당히 괜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앞전 뭐 연초에 주가 좀 강했었는데, 요것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주가 상승력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공업, 요거는 오늘 이제 산타페 이슈도 좀 있었는데, 요 회사 같은 경우도 KBG는 옛날에 한국 바이오젠이었네요. 네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코리아 바이오젠이라 KBG.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저도 KBG가 생소해서 그죠? 한국 바이오젠이었구나. 네. 그 중간에 사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차명 바꾸는 회사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많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어쨌든 뭐 한국 바이오제니어트 바이오보다는 이제 실리콘 쪽으로 해 그죠? 네네. 근데 실적인 돼요? 근데 숫자가 나오는 회사예요? 숫자가 일단은 지금 일단 뭐 이제 적자는 아니고 흑자는 네네. 케이지 근데 이제 매출 단위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크진 그죠? 않죠. 뭐, 네. 왜냐하면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매출당 같은 경우는 230억, 240억 정도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얘기하게 되면 그 어찌 보면은 그니까 참 좋은 예가 어찌 보면 바이오 쪽인데 어떤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신약 후물질을 발견했다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은 방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실적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리콘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신사업으로서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좀 커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이 발생되고 있는 매출보다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네. 스몰캡 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G고요. KBG. 네, 네. KBG. 네. 스몰캡이죠. 네네. 시총이 얼마나 되나? 천억이니까 그죠? 네네. 네. 상당히 스몰캡이죠. 현대공업은 자동차 부품주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 투자를 했어요. 실리콘 응급제 기업 쪽으로.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근데 이게 왜 그때인데 지금 부각되는지는 저도 아리송한데 이 항상 그 이슈가 있어야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엠프리우스라는 회사에 140만 불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지분 투자를 진행했는데 엠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실리콘 응급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노와이어가 더 중요한 게 조금 전에 CNT 도전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가 어쩌면 부표 형창이라는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에 나노와이어 기술을 또 적용을 시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찌 보면 또 테슬라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테슬라의 또 간접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는데 이 엠프리우스라는 회사가 2020년도에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테슬라와 협업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올해 5월달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실리콘 응급제 도입에 대한 얘기를 적용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엠프리우스 같은 게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이게 지분을 투자한 현대공업이 또 테슬라의 또 간접적인 수혜주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산타페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급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종목으로 앞으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리콘 응급제는 1+1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네. KBG하고 현대공업. 네. 네. 뻔한 종목은 안 한다. 네, 그죠? 정태근 팀장님은 그죠? 좀 네. 생소한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기치가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종목 항상 네. 늘 새로운 걸 찾는 그죠? 예. 네. 그런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2차 전지 가운데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네네.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네. 데이터 센터가 핵심입니까? 엔비디아가 핵심입니까? 엔비디아 관심 많아요. 사실은 오늘 종목은 파도를 준비를 했는데 네. 파도라는 종목이 이제 핵심입니다. 파두는 SSD 그죠? 네네. 데이터 센터죠, 그죠? 파드라고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있습니다. 뭐 상장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네. 이 오버행 그죠? 물량에 시달려 가지고 막 정말 허걱하는 주식인데 요즘 좀 이제 움직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신규주라 보고 있는데 파두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네.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갑니까? 네. 네,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 사랑을 좀 듬뿍 받고 있는 예.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파두가. 네. 항상 이제 신규 상장주가 생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느냐. 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조셉 무어라는 반도체 애널이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 목표 주가 500불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셉 무어란 분은 이름을 꽤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네네. 친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것에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수혜다. 이게 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AI 지출이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이겠죠. 이쪽에 대한 AI 서비스, AI 반도체 이런 지출이 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몇 분기 동안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건데 이렇게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분기로 보게 되면 한 75억 불 정도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한 150억 불 정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최소한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우위 시장을 좀 보이게 되면서 이 데이터 사업부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향후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요즘 결론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조센모라는 사람이 매도 의견을 내거나 매수 의견을 내게 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관심을 가지세요. 이건 제 경험치인데 친해요?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진 않고요. 전 친하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저를 친하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분이라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2021년도 6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조센모어가 8월 달에 반도체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48쪽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조센모라는 사람이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은 한 발짝 늦었구나.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수 리포트를 냈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여유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 8월 달에 매도 리포트를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 달에 정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발짝 늦었구나. 빨리 팔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포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충분히 팔자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수 리포트 아시겠지만 2022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에 빙하가 끝나간다 리포트를 내고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상승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올해 초부터 물론 챗GPT의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센모어가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은 그 전후에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좀 바닥 다지고 돌아서주고 있잖아요. 좀 한 발짝 늦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매수견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근데 할게요. 이제 엔비디아 네. 얘기를 하려면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네네. 얘기를 해야지 왜 네. 파도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는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와서 또 한미반도체 얘기하면 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신상만 얘기한다. 신상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제가 이 아노시파라는 거 아니고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한 거를 이제 찾아보자는 이렇게 숙명을 가지고 항상 제가 이 방송 준비할 때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여기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AI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 또 저장하기 위해서는 SSD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저장 그리고 AI의 학습 저장 요거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HBM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랜드 시장도 요 연유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SD라는 메모리 반도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서버 저장 장치 비중이 약 70%가 됩니다. 그런데 저장 장치의 44.8%가 SSD고요. 그리고 서버의 또 55.3%가 SS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AI가 HBM, AI 이쪽만 살리는 게 아니라 랜드 쪽도 살릴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랜드 쪽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 SSD 모듈이 어떻게 되냐면은 SSD 컨트롤러가 있고 거기에 병렬식으로 랜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은 위로 쌓았잖아요. 쌓아놓은 거죠. 근데 그 SSD는 랜드를 옆으로 쭉 이렇게 줄을 세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랜드 시장도 전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BM 얘기 엄청 했고 공부 엄청 했는데 이제 네네. SSD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이 오고 있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그 SSD의 쇠가 된 종목이 뭐냐? 그래서 신규 상장된 파도라는 종목을 파도는 SSD 그거 네네. 설계하는 업체죠. 네. 그렇죠. 페미스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페미스를 하고 생산은
TSMC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SD 컨트롤러를 그래서 TSMC 쪽으로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데이터 저장 장치 SSD 컨트롤러를 이제 개발하고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은 위탁 생산은 TSMC 쪽으로 맡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두가 여기서 또 잠시 중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메타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SSD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체 기술이 안 돼서 SK 하이닉스가 거절했어요. 근데 메타가 파두라는 회사를 콕 쥐어가지고 그러면 파두랑 같이 만들어서 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기술력 안 되면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해서 파두라는 회사 때문에 메타라는 회사 쪽으로 SSD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작년 초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파두가 메타로부터 SSD를 일괄 수주를 받고 TSMC 쪽으로 위탁 생산하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SSD 컨트롤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게 되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걸 받아가지고 낸드랑 합쳐가지고 SSD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파두는 생산이 안 되고 하이닉스는 자체 기술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서로 이제 윈윈해가지고 서로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계약을 맺는 빅딜을 하는 그런 이런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두란 기업이 정말 예뻐 보이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가 코아시아가 상당히 예뻐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K 하이닉스는 파두라는 회사 때문에 메타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두라는 회사가 정말 이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NVM이라 그래가지고 비휘발성 인터페이스 메모리 기반의 컨트롤러 경쟁력이 기술을 이 파두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SSD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H밴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또 많이 노출이 됐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HBM 얘기도 나왔고 DDR5도 이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낸드 쪽도 이제 수혜가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파두라는 회사가 보여가지고 이 파두의 어떤 기술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또 메타 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주목을 좀 했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거기에 그 우리가 사실은 이런 팹리스 설계 회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상장하기 전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파두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 오브행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네. 뭐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나면 그죠.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까지 중간에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미리 작업을 받거나 CV 같은 거 만드는 게 초반에 이 회사 말고도 몇 네네. 개가 너무 많더라고 초반에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파두도 이게 지금 1개월도 안 됐잖아요. 상장한 지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7일 날. 근데 뭐 1개월, 3개월, 6개월 뭐 아주 뭐 네네. 수급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갈 때 신경 안 써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명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무슨 시기는 같지가 않아요. 네네. 그 시기는 같지가 않은데 제가 왜 대명에너지를 굳이 이 상황에서 얘기를 꺼내냐면은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 두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은 10월 19일 기점에서 상장 죄송합니다. 작년 7월 29일 날 이제 상가가 나오게 되면 이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은 만약에 파두가 뭐 제 희망회로긴 하지만 파두가 만약에 지금 보여드리는 대명에너지처럼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된다.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때 이 방금 말씀드린 보유예수 물량 풀려가지고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 다 받아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진짜 제가 예상한 대로 정말 파두란 기업에서 굉장히 평가가 나오게 되고 일사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유예수 물량 자체도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파두란 기업의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보유세 물량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라는 그런 이슈와 결합이 되게 되면서 물량 부담, 그래서 매도 우위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그때마다 보고 싶으면 본다는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좋고 네. 어떤 그 이슈적인 부분이 좋으면은
안 좋은 이슈는 신경 안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신 체크는 하셔요. 체크는 예. 하시고 그죠? 그게 초반에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체크는 해야죠. 많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12 제가 알기로 10일 거예요. 12 전원 왕창 한다 그랬다가 시장에 또 뭐 그 이슈가 되니까 또 뭐 좀 네. 번복하고 그게 파도 아닌가요? 맞죠? 네네. 그 기업 내 그래서 수급 이슈가 있다는 거 좀 알고 네. 계시고 기본적인 뭐 반도체 네네.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뭐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설계 업체들 한국에서 희소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그죠? 기술력 있다는 거 좋은 거고요. 네.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엔비디아 얘기도 하셨고 파두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만 얘기하기는 섭섭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네,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하나만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기업을 더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MK전자, MK전자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로 숄더벌. 그러니까 이게 후공정, 숄더볼. 제 나이 또래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납땜. 그러니까 FPCB하고 이게 기판에 붙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솔더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MK전자가 또 새롭게 또 저온 소결 솔더볼이 출시를 했더라고요. 원래 솔더볼 얘기하게 되면 덕산 하이메탈을 봐야 되거든요. 예. 덕산 네오룩스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MK전자가 또 새롭게 HBM용 저온 소결 솔더볼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HBM의 또 새로운 추세주로서 MK전자가 또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또 발생이 됐다. 이런 이건 말씀을 약간 HBM 수혜주로서 봐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째 번외로 네. 원플러스 원점에서 번외로 이제 파두는 이제 낸드, SSD 이쪽인 거고 MK전자는 이제 HBM 요쪽으로 해가지고 그 디램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MK전자 HBM용 저온 소결 솔더볼 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HBM하고 패키지하고 접착 시에 앞으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HBM 수혜주를 찾게 된다라면 또 신상을 찾게 된다라면 한번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좀 봐줘요. 그래서 이 저온 소결 솔더볼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제품 분량 같은 것들을 제품 분량을 좀 낮춘다고 하니까 아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또 주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우리나라 HBM 만드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사용될 전망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파두하고 오늘 이제 1+1 이래가지고 파두하고 MK전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